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금품 수수 관련 정치인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번에 이 대통령이 정교 유착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원칙적 수사를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서양호 시사평론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이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징역 4년이 구형이 됐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이 민주당과 접근한 정치인의 실명을 언급할지가 관심 모았는데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봐야 될까요?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작전이고요. 소기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오버하지 말자. 이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윤영호 전 본부장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듯이 나는 국민의힘에만 금품을 준 게 아니라 민주당에도 주었다. 예. 그러니까 왜 민주당은 조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특검이 조사했던 수사에 대한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재판부에 대해서 탄핵을 일단 했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 목적을 달성이 된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준 것은 김건희, 권성동 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청탁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여당에도 민주당에도 줬던 것처럼 일반적인 정치자금일 뿐이다라고 해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오버하지 말자. 자칫 오버했다가 하다가는 민주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금 낸 거, 지원한 것을 구체적 액수를 다시 한번 재판정에서 반복했을 경우에는 정치 자금의 액수가 올라가면 양형의 부담이 되고, 네. 자칫 무슨 대가로 그 돈을 줬냐라고 하면 단순 정치 자금이 아니라 뇌물 문제로까지 비화될 경우에는 본인이 그 형량에서 별 이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자기의 이번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정치 자금일 뿐이다. 라는 정도 수준에서 마치기 위해서 구체적인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실명을 언급하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일단 다음 달 28일이 선고 공판이기 때문에 논란을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 걸로 보면 될까요?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정치적 파장이 이 부분은 집권 여당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정치적 파장을 고려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본인이 주장하는 기간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의 자료가 증거로서 남아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은 본인의 어떤 진정성이나 그런 것이 더 의심받고 더 비난을 면하기 힘들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이 정치자금법이라면은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2017년이면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것이고 2018년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이제 공소시효가 한 달 남짓 남았거든요. 예. 그러한 실효성 있는 부분도 고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이 지금은 함구하고 있지만 만약에 본인의 결심 재판 이외에 또 다른 어떤 본인에 대한 그런 특검의 번외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온다면은 그때 가서는 또 본인이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통일교의 정치적인 어떤 금품수 의혹이 민주당으로 번지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여야 지휘고와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라고 했는데 어떤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비리에는 지휘고와 여야 없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 네. 엄단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그 이면을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만약에 이 특검이 편파 수사, 부당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다면 향후에 2차 특검, 종합특검으로 예상되고 있는 특검의 차질을 빚을 경우에 내란 청산이 제대로 되지 못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통일교에 대한 정치 금품을 받은 그 정치권 일반의 불신으로 갈 경우에 이 정치 불신은 자칫 집권 여당에 대한 불신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네. 향후에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여당이 뒷받침하지 못하게 될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 문제를 원칙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아침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를 겨냥했다기보다는 헌법의 정교 분리 정신을 형해화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대통령 말씀대로 사실 그게 맞죠. 맞고 그리고 통일교만 놓고 보더라도 여야 불문하고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결국 민주당이 그렇게 비난했던 국민의힘만의 통일교의 그런 어떤 로비의 대상이 된 게 아니라 민주당도 대상이 됐다는 게 자명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러한 결단이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마음이 저도 간절한데 네. 문제는 이거죠.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물들의 이름도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직 장관 이름도 오르락내리고 그리고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했던 사람도 이름이 오르락내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대통령이 본인의 말씀대로 정말 지휘과를 막론하고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말 그렇게 엄정하게 조치를 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까지 가기 위한 수사도 정말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하느냐도 지켜봐야 되겠죠.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거 같아요. 저도 그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이 대통령도 대통령 신분 이전에 통일교 한학자 총재 예방과 관련해서 이러한 보도도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예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러한 원칙 하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밝혀진다면 아마 이 대통령이 박수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지켜지길 바랍니다. 예. 네, 일단 뭐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에 대해서 이 특검에 이 수사를 넘겨받은 경찰이 특별 전담 수사팀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정무적 판단을 넘어서 이제 법리적인 그 수사로 넘어갔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의 엄단 지시와 함께 국수본에서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서 지금 수사에 나서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그 김건희 특검의 그 활동 시한이 12월 28일이기 때문에 네. 일차적으로 사건 번호를 그 부여한 그 기록들이 넘어갔지만 전체적인 특검의 광범위한 그 수사 자료는 아마 12월 28일 김건희 특검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 아마 그 국수본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충분하게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 같은데 한 가지 경찰로서는 이 문제에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직전에 특검이 했던 수사와 경찰의 수사에서 성과를 내지 않으면 향후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수본도 이번 그 사건 문제는 사활을 걸 거로 생각하고요. 특히 모든 그 수사기관들이 선거를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전에 수사를 1차 마무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4월 이전 네. 한 2, 3월까지는 아마도 국수본의 특수사팀이 결과를 1차적으로 내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4월 이전에는 결과를 낼 수도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뭐 윤영호 전 본부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민주당 정치인에게 금품을 줬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지만 정치자금법으로 가면 7년이기 때문에 18년도에 그 오갔던 것은 시효가 만료가 됩니다. 수사 방향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중기 특검이 그간 4개월 동안 수사를 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데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야 돼요. 네. 그리고 경찰청에 뒤늦게 이첩을 했잖아요. 실제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 사건은 이미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다면 2019년, 20년도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제대로 밝혀야 되는데 저는 이번 사건을 봤을 때 경찰이 정말 그간에 본인들이 주장한 것처럼 수사권 독립은 다 이뤘어요. 그래서 국가수사본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출범을 했잖아요. 네. 하지만 국가수사본부가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검찰청 폐지를 민주당이 속도전으로 해서 밀어붙였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수사청이 별도로 생깁니다. 국가수사본부가 만약에 이번에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의 시절에 검찰을 향해서 정치 검찰이라는 그러한 비난했는 것처럼 경찰도 그러한 비난을 직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에서 정말 4개월 동안 뭉갠 수사를 이어받은 상황에서 경찰의 정말 명예를 걸고
정치 경찰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지난 수십 년간 주장했던 수사권 독립 이게 이번에 거의 완결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마 국민들의 관심이나 국민들의 평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의식해서 정말 엄중하게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예, 몇몇 정치인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속도를 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식도 넘어가 보죠.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뇨한 의원이 오늘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의정 활동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인데 계엄 이후에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뭐 현 지도부에 대한 반발 차원인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인요한 의원의 사태가 당내에는 파급 효과가 있고 어떻게 파장이 일어나서 정말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고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재탄생되는 계기가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파장이나 파급 효과는 좀 미미한 것 같아요. 네. 지난 총선을 앞두고도 사실 인요한 의원이 당시는 의원 신분이 아니었고 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당시 윤핵관, 친윤 핵심 세력들의 이선 후퇴를 주장하셨거든요. 그런데 성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의 모습을 이번에도 재현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요한 의원이 이제 사퇴를 하면서 얘기한 계엄을 극복해야 된다는 건 동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 당 내에서 정말 국민들이 뜻하는 바가 뭔지를 주장하는 25명의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건전한 당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원외위원장들이 있어요. 예. 그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이거든요. 극복과 절연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절연이라는 건 사실 윤석열 전 정부의 공과 과에 있어서 공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일례로 박근혜 당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는 저희들이 극복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단증 이래로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공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당내의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뭔지를 위해서 변화를 갈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잔잔한 그런 바람으로 그치고 멈추는 게 아니라 파급 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얼마나 지속적으로 당내에서 변화 혁신을 얘기를 하는지가 달려 있겠죠. 그래서 예. 인요한 의원의 이러한 결단이 저는 정말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국민들이 바라는 국민의힘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또 지난주가 딱 12.3 비상겸 1년이 되는 때였고 당시 뭐 당내에서 사과, 절연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상대 당 입장입니다만 좀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인요한 그 의원의 사퇴가 개인의 의원의 사퇴지만 장동혁 대표 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12.3 비상겸 1년을 맞이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초선들 그리고 일부 재선과 삼선들이 사과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해서 그 윤석열의 폭정을 비판하고 또 윤 어게인으로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고요. 오늘은 양양자 최고위원과 박정훈 의원도 장동혁 그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들을 해나갔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당내에서 초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 세력들로부터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비판을 받기 위해서 강경투쟁 일변도로 갈 것이 아니라 내란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이런 우려들, 당내 분란을 불식시키지 않는다면 지방선거 전에 인요한 의원 사태가 아니라 당대표 체제 자체가 흔들리는 중대한 국면을 맞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인요한 의원의 의원직 사태는 장동혁 대표에게는 커다란 위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연내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만 나머지 법들은 내년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좀 정한 모습이 있는데 민주당의 행보를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내란 재판부 자체를 두고 사실 위헌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법률이 위헌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 위헌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최소라는 용어는 없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러한 비판을 의식해서 이제는 위헌 제로화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네. 내란 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이에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헌법 103조는 사법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사태는 어떻습니까? 입법부가 사법부의 인사와 조직에 관여하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원 조직법의 형식적 요건은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그것은 지금과 같은 특정 사건이 아니에요. 특정 범죄 유형에 대한 특별재판부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헌법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내란 특별재판부란 자체도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고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정치 판결을 하기 위한 재판부다 이렇게밖에 안 비춰요.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도 이것을 멈춰야 돼요. 왜냐? 헌법을 존중하고 법률을 존중한다면은 사법 체계 내에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면 돼요. 그리고 조의대 사법부 그러는데 법관이 조의대 대법원장 하나에 의해서 다 좌우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모든 법관들이 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한 그 법관들에 대해서는 비난 안 합니까? 그리고 대장동 재판에 대해서는 왜 비난 안 합니까? 그것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면은 오케이고 아니면은 다 조의대 사법부라 그래요. 이것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됐는지 다시 봐야 돼요. 그것은 헌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이 됐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더 이상 이러한 위헌적인 요소를 없애는 게 아니라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법안을 입안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행태를 멈추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돕는 게 민주당이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겠어요. 예, 뭐 어제 본회의에서도 뭐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하고 우원식 의장과 나경원 의원 간의 설전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 오늘부터 본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시작합니다. 국회 본관뿐만 아니라 253개 당협에도 천막을 설치해서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앞으로 뭐 벌어지는 민생 법안과 관련해서도 전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강력 투쟁에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세지면 몸에 힘이 들어가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 골프에서 오비 나듯이 정치에서도 오비 납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장동혁 대표 체제에 들어선 이후에 장외 집회 일변도로 하고 현재 뭐 장동혁 대표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 문제 관련해서 씨를 말리겠다, 뭐 협박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 상당히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공개 협박이냐, 마피아 영화 찍냐 이렇게 말이 거칠어지고 이제 장애 집회에 이어서 천막 농성까지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강경 일변도의 투쟁을 통해서 윤호개인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내에서 많은 사람이 문제 제기하듯이 당이 일정하게 내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선을 걷기 위한 노력들을 먼저 해나가고 두 번째로 지금 여당이 미처 내란 심판 때문에 신경 쓰고 있지 못한 민생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라든가 경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접근해 나간다라면 과거와 다른 투쟁 일변도, 강성 일변도의 야당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의 야당으로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칭찬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한 방송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설 것인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자신의 별명이 순한맛 이재명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뭐 별명이 순한맛 이재명이라고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에 무슨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뭐 크게 이렇게 뭐 입장을 발표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조용히 일로 승부하는 그런 거에서 뭐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원호 구청장의 몸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여타 정치인들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을 했단 말이죠. 일단 본인이 기분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선거 판도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매기 효과를 톡톡히 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서울시장 그 후보자들로 거론되는 분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신예인 자치단체장 그 구청장 출신 정원호 구청장이 두각을 나타냄으로써 다른 후보들에게 자극을 주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서울은 상당히 예전과 다르게 어려운 지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그 대통령의 얻은 표가 47, 8%밖에 되지 않고 이준석, 김문수 후보를 합치면 52, 3%를 얻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윙 보터들이 많은 전통적인 서울이지만 좀 더 중도 보수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곧 그 정당 지지율인 42, 3%만 가지고는 당선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인물, 정당 플러스 인물론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인물론이 잘 부각되지 않은 속에서 정원호 구청장이 매기 효과를 독특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매기 정원호에게 조명과 마이크가 갔는데 여기서 개인기를 유감없이 발휘해서 보다 더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과정들을 뜨겁게 해나간다면 정원호에게 별을 달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별을 달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사실 며칠 사이에 그전에 몰랐던 분들도 이번에 많이 알게 되신 것 같은데 선거의 영향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뭐 정원호 구청장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출마할 거라고 보고 한 일화가 있는데요. 2021년도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당시에 재보궐선거를 이기고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위중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찾은 민생 현장이 성동구청이었어요. 그때 현장을 보면서 정원호 구청장 야당이지만 참 일 잘한다 이런 평가를 내린 적이 있어요. 네. 그 지금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원호 구청장 일 잘하는 구청장으로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네. 이러한 분들이 야당에 많다면은 서로 여야가 함께 윈윈하면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보여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 저는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당당하게 만약에 민주당의 공천을 받는다면은 좋은 승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모습이 아마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만큼은 정말 오히려 지방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저는 반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1층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서양호 시사평론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블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